내용 가운데 증권거래 연계 서비스는 17년 상반기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고 역시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방카슈랑스, 직불경제 등도 감독당국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감독당국하고의 협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입법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책 방침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 저희들은 이제 약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상품을 하나 내놓으려고 해도 45일 전에 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입법과 관계없이. 네, 입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IT 기반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기존의 은행과 다른 방법의 그 업역을 가진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기존의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뱅킹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모바일 뱅크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존 은행들은 아시다시피 리테일과 기업 금융이 같이 돼 있고 기업 금융이 더 큰데 제외하고는 다 같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것만 하는 은행입니다. 이걸로만 24시간 365일 하기 때문에 일견 도구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원보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중금리 대출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영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올해 업무 계획 보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K뱅크 등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신 업무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나요? 당연합니다. 자, 방금 심 대표께서는 기업 여신은 하지 않고 이제 개인 고객만 이제 영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IT 전문은행에 예금을 유치한 예금자의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의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 규모 있는 시범 사업을 이제 허용해서 지금 이제 법으로 다시 뒷받침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순서가 그 입법권 침해에 관해서 고동원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순서가 좀 뒤바뀌면서 이 핀테크 쪽에서 쭉 진행되고 있는 그 새로운 이 어떤 금융의 흐름들을 어떻게 규제 범위 안에 포함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 별도로 좀 큰 도로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입법 체계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딱 한 가지 기업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제외하고는 은행을 그대로 그냥 IT 분야로 옮겨놓은 거, 대규모의 거대 은행을 IT 분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체적인 규율 체계는 분명히 은행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체계에서는 당연히 은행에 준하는 은행에 합당한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분야에 더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업 영역들이 이제 좀 특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뭐 매기가 필요하다, 매기를 풀어야 된다, 뭐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금융위가 풀어놓은 이 큰 두 매기가 그 매기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심 대표께서 아까 당분간 기업 여신은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분간은 법이 바뀌거나 정부 당국의 방침이 바뀔 때까지란 뜻인가요? 지금 비대면으로 기업 금융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뭐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또 심 대표께서는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 그래서 은행에서 거래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의 경우에
서브 데이터, 표현은 이렇게 안 썼지만 빅데이터나 서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신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의 활용을 금융의 기초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통신요금 납부 상황 같은 것들은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논의하고는 조금 포괄적인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전서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이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졌다가 한 30% 이상 이제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폐업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 그런 면에 대한 좀 포괄적인 그런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답변하셔야 될 분이 계십니까? 예. 예,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거냐에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나눠서 어댑티브하게 접근할 거냐,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저희보다 앞선 국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적응적으로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영원히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한 창의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그러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우리 경쟁력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창의적인 대응을 하자는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전성인 교수님 정치적 발언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술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인 고동원 교수님과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 은행법 개정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카카오은행이나 이 KT은행, KT나 카카오나 재벌 같지도 않은 좀 조그만 회사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금고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금융권은 재벌 회사들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카카오나 KT의 그러니까 사금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재벌들에게 오히려 더 강요하는 게 맞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 의문을 표시하고, 두 번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ICT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을 상당히 했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CDMA 다중분할 코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했다라든지, 라인이 일본 SNS 시장을 상당히 검증을 했다라든지, 그다음 게임 산업이 중국을 석권하는 이런 ICT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데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성취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ICT 기업에 대해서는 발을 묶어 놔놓고 그다음 이 금융기업 보고 이 인터넷 있는 걸 주도하라 하는 것이 말이 맞냐라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 다음, 아까 또 고동원 교수께서 이 인터넷 은행이 조그마한 은행이 과연 매기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전혀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ICT라는 것은 그 자체가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조그만 자동차 거라지에서 시작해가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 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금융재벌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ICT 기업들이 훨씬 세계적인 역량이 있다, 이래 보면은 ICT 기업이 기반한
인터넷 은행이 주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성훈 대표님께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인터넷 은행의 장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짧은 키워드로 혁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윤창녕 교수님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야당 쪽에서 의견이 다르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다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옛날 18세기, 19세기 영국 차터드 뱅크 같이 아예 그냥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개별 은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정은보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금융위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이야기를 심성훈 대표님, 윤창녕 교수님, 정은보 부위원장님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예,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게, 대출 금리는 더 낮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365일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성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서비스 간편 결제라든지 바이오 인증을 새롭게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혁신성들을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창녕 교수님. 예, 카카오뱅크 특별법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랄까 또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현행법 내에서 혹은 인터넷뱅크 특례법은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그냥 대출 금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매수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국회 각 하나하나를 개별 동의를 하시는 식으로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번 인터넷 은행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은행은 거의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한 1,300여 개의 지점을 폐쇄를 했습니다. HSBC의 경우도 영국에서 한 500개, 미국 내에서 한 1,600개의 점포를 축소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경우도 2015년도에 200여 개의 점포를 축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비즈니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산업적인 트렌드에 비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후행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에서 그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뭔가 우리 은행 산업의 새로운 촉진의 영업 행위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적응적인 것보다는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창의적인 쪽으로 저희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200개의 점포가 폐쇄가 된다면 필요한 인력들을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그런 보완적인 고용 대책도 저희가 방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득해서 현재 국회에서 가능한 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전서인 교수가 모두 진술도 했는데요. 저는 발제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저는 거의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서인 교수가 좀 발제를 할 때 뒷부분을 못한 것 같은데, 먼저
그 47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 전성현 교수가 이야기한 거 보면 이미 체결된 KT와 우리은행의 계약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도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심성훈 대표께서는 이 답변을 보시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보세요. 예, 우리 전성현 교수님. 예, 핵심은 이제 동일인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라 하면 이제 은행에 주식을 갖는 주주, 그것을 본인이라고 하고 그 주주하고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은행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요. 요약해서요. 예. 예,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이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주 인수 계약서, 그다음에 주주간 계약서, 그리고 각 로펌이 이 내용이 감독 당국이나 이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이 진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진술 및 보증서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론스타 같은 경우에 보면 겉으로는 이제 론스타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하고 다 주주간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반대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것이 이게 꼭 이제 우리가 다른 위법의 이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행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공청회도 하지만 우리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또 이를 실행할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도 정인보 부위원장 이야기하듯이 지나치게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나 또는 법률에 통과를 하지 않고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심성훈 대표께서는 이 자료를 다 공개해서 이런 게 아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법 위반을 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올해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동일인 이슈는 이미 저희들이 예비인가 본인가를 받을 때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 이슈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서류를 준비를 할 때 동일인 이슈가 없도록 모든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금융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 공개를 하시면 어쩌냐고. 그 주주 간 계약서는 저희들 21개 주주사가 있습니다. 주주들 간에 합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아마 정부 당국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주요한 그 계약 당사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관계 법률을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심 대표님이 일단은 나는 공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라도 그냥 의향을 말씀하시죠. 저는 주주가 아니고 주주사에서 위임을 받은 이사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 주주사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물론 이제 관련 법률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심성훈 대표에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임대료나 인건비가 일정 부분 경감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얼마나 싸게 자금을 빌려서 싸게 대출해 주냐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기술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